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블록체인과 산업 연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은 채널을 통해서 듣고 또 알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컨텐츠 산업일까? 이런 또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는 가장 큰 시장은 단연 코인 시장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 산업은 워낙 다양하고 또 우리가 이 다양한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최근 매우 중요하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컨텐츠를 만들거나 컨텐츠를 유통하거나 또는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또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의 기술이라고 명명해 보았죠. 보통 블록체인에 붙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는 바로 신뢰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신뢰성 확보가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산업에서의 이 블록체인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유통을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 있어서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조나 신뢰성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해낼 수 있는가를 설명해 드리고 도대체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블록체인을 신뢰 기술이다라고 명명해놨지만 제가 이 밑에다가 부제목으로 컨텐츠 산업의 지각 변동이다라고 표현해놨죠. 컨텐츠 산업이 지각이 변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각이 변동한다라는 것은 판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판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실 수 있지만 그 판을 흔드는 주체가 나라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판 위에 있는 누군가들은 그 판이 흔들리면 판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판을 내가 짜고 있고 내가 흔든다면 그 판을 나에게 좀 더 유리한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법 복제라고 하는 음원이니 영상이니 그림이니 사진이니 도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걸 컨텐츠 마켓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요즘도 이러한 것들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디지털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부분들 해서 여러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보거나 또는 좀 불편하지만 광고를 중간에 클릭하거나 또는 광고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서 누군가가 돈을 버는 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런 시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누군가는 가치 있는 음원이나 영상이나 그림이나 사진이나 책 등을 불법 복제해서 이것들을 유통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연령대가 좀 다를 수 있지만요. 복사를 한다고 칩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프린터를 통해서 복사를 하시든 전문 프린터용을 갖고 기업용 프린터를 갖고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든 결국 복사를 한다는 것은 원본과 아무래도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디지털 컨텐츠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디지털 컨텐츠는 원본과 복사본, 사본과 원본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각각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수고를 했던 그 누군가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일종의 도둑질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대응 방안들이 그동안 꾸준히 시장에서 요구되어 왔고 또 적용되어 왔었지만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도대체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발생을 했을까? 자,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요. 저희는 돈이 없는 학생이고요. 아직 경제적으로 충분히 돈을 벌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도 충분히 많이 보고 싶지만 그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시장의 요구가 바로 그런 복제 마켓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제를 해서 얻게 되는 수익보다 내가 갖게 되는 리스크가 너무 커. 또는 복제된 컨텐츠를 보는 것보다 그냥 내가 원래 지불해야 되는 것들을 지불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합리적으로 하시게 될까요? 당연히 저렴하고 정당한 것들을 지불하지만 나는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은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격 책정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그동안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요, 기존의 유통의 방식에서 저작자, 즉 컨텐츠를 만든 누군가가 받게 되는 수익의 공유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요즘은 수도권 주변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문화 배추를 키웠다고 칩시다. 이 문화 배추를 키워서 여러분들이 시장에다가 내놨을 때 도대체 돈은 누가 가장 많이 버냐라고 했을 때 유통업자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법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풍년이고 굉장히 많은 수확물을 얻었다 치더라도 왜 나는 저렴하게 그것들을 구할 수가 없느냐? 바로 유통업자들이 그 중간에 있는 마진을 상당 부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반적 유통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컨텐츠 시장에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만든 누군가 그리고 사용하는 누군가도 우리가 충분히 지불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또 받을 만큼 받아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스마트 계약의 개념이 바로 이 사용권과 소유권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이더리움 기술의 발전이 바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 그렇죠? 영구 소유 또는 특정 기간까지만 내가 그것들을 사용한 횟수에 따라서 기존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책을 사든 혹은 영화를 구매를 하든 우리가 물론 영화를 구매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구매를 하면 책을 보든 안 보든 우리는 그 책값을 다 지불합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형태로 바뀌면서 하게 되는 지불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크로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쉽게 책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난 그 책의 한두 페이지만 필요해.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책은 물리적으로 한 페이지를 잘라내면 그 책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책 전체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 형태는 그 책 일부분을 쪼개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디지털 형태라고 하는 구조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과금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00년 이후에 이러한 디지털 마켓이 발전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나 이비즈니스 마켓은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어리라고 하는 중간자의 역할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어 왔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아이튠즈 들어보셨을 거고요. 여러분이 음원을 서비스받는 다양한 회사들도 있지만 멜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일이 아니라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우리가 또 스트리밍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포티파이나 다양한 형태의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다 누구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라는 거죠. 자, 그들은 다 어떻게 돈을 법니까? 중간에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비용은 커지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커지면 저작자나 그것들을 만든 누군가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면 시장이 좋겠지만 이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더 커지고 그렇죠? 음원 제공자는 소비자는 굉장히 최소의 마진만을 돈 최소의 효익만을 가져간다면 시장이 불건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하는 형태가 존재를 하듯이 음원도 제공자와 소비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도 블록체인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사용 즉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원작자에게 정산이 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무슨 얘기입니까? 쓴 만큼만 지불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쓰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돼. 네가 듣고 사용했다면 사용한 만큼을 지불해. 그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칩시다. 우리는 공깃밥 하나를 먹는다고 쳐도 공깃밥 하나 값을 다 내지만 나는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깃밥의 절반만 먹을 거야. 근데 여러분이 공깃밥 하나 형태대로 그대로 제공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깃밥 하나 값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공깃밥에서 나는 5분의 1만 먹을 거야. 딱 그만큼만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5분의 1 값만 낼 수 있느냐? 네.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그것이 어렵지만 온라인에서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형태의 컨텐츠 마켓에서는 그것이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라고 했을 때 이 니즈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루키들이 존재합니다. 음악 영역에서 존재하고 미술 영역에서도 존재하고 소설 영역에서도 존재하고 심지어는 웹툰에도 거의 모든 컨텐츠 마켓에 항상 신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법니까? 이미 시장에서 평판이 나 있거나 유명한 작가거나 그들이 주 수익을 확보하고 있고 시장을 잘 내려놓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장은 항상 누군가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인이 뭔지 뭐가 중요해? 재밌어. 거기다 가치를 막 매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짝짝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좋아요가 있다고 칩시다. 즉 하트를 보내거나 또는 박수 기능을 보내서 거기에 하트가 많이 붙어 있고 따봉이 많이 붙어 있고 또 짝짝짝이 많이 붙어 있으면 그 많이 붙어 있는 것이 더 높은 가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곧 만든 사람에게 부가 돌아가고 가치가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컨텐츠,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평점이니 후기니 이러한 것들이 곧 그들이 받게 되는 수고의 대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Money is respect. 즉 돈이 곧 존경의 표시다. 그동안은 신인은 그냥 신인 등급으로 받고 프로는 프로 등급을 받고 당신은 VIP니까 VIP 등급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명한 사람 작품인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수고한 대가만큼을 받는다? 이건 정말 시장의 구조가 재편된다. 또는 지각이 변동되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 페이먼트라고 하는 즉 나라마다 지불 수단이 다르고 수수료도 달라요. 하지만 블록체인에 사용되고 있는 코인을 활용해서 우리 가상화폐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렇죠? 몇백 원이든 몇십 원이든 거의 우리가 정말 잔돈이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도 우리가 지불이 가능해지고 거기에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그러한 수단이 시장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액 결제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면 그렇죠? 특정 누군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사용자 숫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광고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알리고 더 많이 팔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광고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조차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맛집이라고 유명한 집들을 가봤는데 별로 맛이 없어.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라고 사용해서 광고 막 주목받아서 샀는데 별로 기대치 이하야. 왜 그런 일이 벌어져 왔을까요? 광고가 부풀려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 오셨잖아요. 왜냐? 광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더 잘 기억되도록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고 시장에 투명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종의 사기잖아. 마치 내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잖아. 라고 형태들이 시장에 팽배해져 왔다는 거죠. 마치 사기꾼 천지인 것처럼. 물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광고가 필요한 사람에게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깃 광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꽤 많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정보라고 하는 정보성 광고 등을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광고의 형태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쵸? 다 뿌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러한 것들을 피로감을 느끼고 또 굉장히 괴로워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것들도 그냥 보지 않고 지우는 경우들도 있어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타겟 형태, 즉 필요한 사람, 요구한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던져줄 수 있게 되면 거래로 연결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뿐만 아니라 광고를 좀 더 면밀하게 보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광고주나 퍼블리셔나 사용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등장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클릭률이냐 페이지 수냐 이런 것들로 그동안 광고 단가가 책정이 되어 왔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누군가가 숫자를 조작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고 시장에서의 역시 재편 또 지각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 서비스에 있어서 블록체인 적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기존 음원 서비스 산업도 물론 2000년 이후에 상당히 시장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어릴 때 음악 뭘로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쵸? 테이프니 또는 뭐 CD 뭐 이런 미디어를 갖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저보다 윗세대에 계셨던 분들은 LP라고 하는 미디어로 음악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교수님은 MP3는 안 들었습니까? 물론 MP3도 옛날 미디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MP3 플레이어도 사용해 봤고 다양한 미디어들을 사용해서 음악을 소비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MP3라고 하는 디지털 형태의 포맷이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앨범 판매로 돈을 벌었던 음반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음원을 스트리밍하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죠. 물론 음반을 만들고 또 CD를 제공하고 이런 형태들도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음원 서비스 산업이든 이런 음악을 만드는 시장이든 간에 음악을 만드는 생산자인 가수와 제작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미디어 형태를 단지 우리가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고 있지만 스트리밍하는 기업이든 아니면 CD나 이런 미디어를 만드는 회사든 유통하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연자, 실제 공연하는 사람을 우리가 실연자라고 부르는데 이 실연자가 전체 수익의 약 6% 정도를 가져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100원을 지불을 한다고 쳤을 때 100원에서 6원을 공연한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작자, 작곡가나 작사가가 전체 수익의 10%, 즉 100원 중에 10원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제작한 회사는 100원 중에 44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음악을 스트리밍한 기업이 40%, 즉 40원을 가져가는 거죠. 즉 유통하고 제작한 기업이 전체 수익의 84%를 가져가고 지극히 일부를 실현자와 저작자가 가져간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토는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물론 실현자와 저작자를 우리가 곰에 비유하는 것은 좀 잘못된 비유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걸 만들기 위한 수고로 물론 이들이 수고를 안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또 많은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실제 저작이나 실현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의 구조가 너무 불균형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산업의 형태가 기존에 우리가 어떤 플랫폼 형태나 포털 형태로 들어가서 그 기업을 통해서만 스트리밍을 받는 형태인 중앙 집중 형태의 서비스 구조 안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에 가입해서 음악을 들으려고 했더니 내가 가입한 서비스에서는 음원의 개수가 제공될 수 있는 음원의 개수가 매우 제한적이야. 그런데 옆에 회사를 봤더니 이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라서 더 많은 컨텐츠를 똑같은 돈을 주고 지불할 수 있어. 들을 수 있고 소비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더 큰 회사의 컨텐츠를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더 시장에서의 힘이 더 세지고 더 많은 돈을 시장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그동안 되어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한 구조를 갖고 있었고 컨텐츠 정당한 수익을 올리기가 매우 어려워서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만큼의 컨텐츠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이런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불리우는 아프리카 TV 들어보셨을 겁니다. 1인 창작자, 그렇죠? 보통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분들,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우는 분들, 그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돈 버는 회사죠. 그렇죠? 이 회사의 수익 구조를 보면요. B2C 수익 모델이다라고 하는 소위 별풍선이라고 하는 아이템, 퀵뷰, 스티커, 초콜릿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 쉽게 사용자가 뭔가 돈을 지불하고 돈을 버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광고를 통해서 그 광고로 돈을 법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B2C와 B2B 형태로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 물론 다른 형태의 구조들이 또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큰 두 가지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구조에서 실제로 창작자나 실현자나 저작자가 어떤 식으로 돈을 가져가느냐? 이 플랫폼이 돈을 버는 것을 분배해 가져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형태 들어보셨습니까? 우조뮤직? 뭐야? 새로 생긴 음원 플랫폼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못 들어봤는데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형태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 해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조뮤직에 관심을 갖자가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창작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물론 사용자는 이 구조가 블록체인 기반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냥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서비스를 받고 쓰는데 꽤 괜찮은 음악을 꽤 괜찮은 가격에 정말 말도 쉽게 좀 더 쉽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제공해.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기존에 사용했었던 음원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접속하고 아티스트의 음원을 다운받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모진 힙이라고 하는 이분의 음원이 그렇죠? 이제 여기 올라가고 이제 거래가 되도록 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 블록체인 관련된 사례에 등장하게 되는데 가상 통화를 통해서 파일을 받고 뮤저한테 결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지갑을 개설해 놓고 내가 가상 통화를 통해서 그 뮤지션한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이더리움으로도 결제가 되는 거구나. 또는 이 음반을 만들거나 이 컨텐츠를 만든 누군가에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면 시장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구조가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구조가 바뀌게 되면 창작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라고 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중간에 발생하는 유통 수수료가 현격히 줄어든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겁니다. 그 거래 수수료가 현격히 감소하면
아, 그냥 모두에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 그냥 싼 비용이니까 어차피 소비자가 내는 비용은 오케이, 적어졌어. 그러면 저작자는 버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들 수도 있지만 그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에서 더 높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그냥 싸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가격이 더 싸졌고 저작자나 실현자는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드리면 중개자인 유통의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음원 유통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이러한 논의는 20년 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상거래 시장을 바뀔 때도 똑같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장의 새로운 형태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와 충격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공부할 때 등장하게 되는 용어 중에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똑똑하구나. 그냥 우리 이렇게 용어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블록체인으로 실행되는 일종의 프로그램 코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계약을 할 때 블록체인에서 계약자가 계약 대금을 지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컨텐츠 이용자 입장에서 그 블록체인 안에서 계약 상태가 확인되고 컨텐츠를 취득하고 컨텐츠가 제공이 되면 계약 상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블록에 각각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사용을 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 결제 대금이 제공한 누군가에게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바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분산 원장이나 스마트 계약 기술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을 공부하면 항상 등장하는 이 스마트 계약이지 분산 원장의 이러한 기술 등이 바로 유통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근간 기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블록체인의 특성상 가장 먼저 기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게 돼요. 실제 저작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저작권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저작물을 블록체인에다가 올리는 순간 그 올린 사람이 그렇죠? 기록된 그 사람을 저작권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저작권자가 만든 자와 올린 사람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은 보완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블록체인에 올라간 그 누군가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원 파일, 금액, 접근 코드 제공 등이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 등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인 처리 프로세스를 이 블록체인이 상당 부분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3자, 즉 이런 업무를 대신해주고 처리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다운되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 다운된다면 전체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계약이 활용이 되는 경우에 제작사와 소비자가 배급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부담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권한도 당사자 간의 조율도 가능해지고 그 구매자는 또 필요한 권리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시장의 효율성 확보가 굉장히 용이해진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바로 이 디지털 컨텐츠에 있어서 유통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주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의 사업자 입장에서 또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소비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블록체인에 담아서 거래를 하게 되면 투명성이나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의 효율성 측면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손실이 오고 누군가만 이득이 간다면 그것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면 시장에서 점차 더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컨텐츠 저작권 유통업체 중에 올라이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자와 구매자가 한 거래 효율성이라고 하는 그 거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과 비용을 현격하게 다운시키는 것을 우리가 거래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올라이트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간략히 제가 이렇게 화면과 함께 올려드렸는데 결국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기업에 생긴 지는 아직 10년이 채 안 된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기존 유통 방식의 어려움, 즉 한계점, 문제점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치라고 하는 기업을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보다는요. 기존 시장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공부하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무조건 해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기능으로서 해결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누군가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작권이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제가 해드렸었습니다. 저작권이 갖고 있는 현행의 체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제도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제도가 실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저작자들이 유통구조로 인해서 굉장히 현격하게 낮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 등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뭘까요? 그 문제를 블록체인이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왜? 기록이 거래가 발생해서 그 거래에 대한 기록이 모든 그 거래 주체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 즉 주체들에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음원, 출판, 미디어, 웹툰 등에 대한 컨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용에 있어서 보호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의 것을 슬쩍 해서 블록체인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올려놓고 내가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물론 저작권은 나한테 발생을 했지만 누가 올렸었는지 등을 그렇죠? 트래킹이 가능하다면 그렇죠? 감히 그런 짓을 하지 않겠죠. 왜? 모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다 누가 그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관리에 있어서 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인텔도 그런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텔을 이야기하면 CPU 만드는 회사?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CPU를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이런 기술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하드웨어만 설계를 하고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 건지에도 고민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편집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역시나 연구들을 끊임없이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를 고민할 때 아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웬 인텔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그 일을 이 기업에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데도 또 자기 스스로를 셀링이 가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여러분의 캐리어 패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스마트 컨트랙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본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스마트 계약 이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변호사라고 하는 이 검정, 누군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제3자. 이게 중요하죠. 즉 거래 당사자 이외의 누군가. 이 누군가가 신뢰할 수 있고 전문가여야 되고 속이지 않고 속였을 때 엄청난 피해를 가져가야 되는. 그렇죠? 만약에 변호사가 이 거래를 속였거나 했을 때 변호사를 취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텐데 변호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죠? 그런 일이라면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서 이것들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간에서 증빙하고 검증하고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공인중개사 역할도 부동산 거래의 주체들 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인된 누군가가 그렇죠? 제도적인 공인된 누군가가 중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역할을 즉 증명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는 거죠. 계약 사실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요. 그리고 계약 사실에 근거해서 계약을 이행했을 때 그런 것들이 지불이 나타나도록 그렇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코드가 하는 주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Trusted Third Party를 전제한다. 그렇죠?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다? 바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신뢰의 기술이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신뢰가 필요한 곳에서는 블록체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코드가 계좌, 그쵸? 이러한 관련된 있어서 뿐만 아니라 계좌와 스마트 계약 간에서도 중간에 거래가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주체를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이러한 구조, 그쵸? 그 흐름, 프로세스 등을 통칭하는 용어가 블록체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냥 블록체인은 단순한 금융거래의 수단, 계약의 수단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블록체인은 일종의 논리적인 하나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칭하는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계약에 있어서의 실행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 계약이 일단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코드를 서명해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스마트 계약 주소를 메시지를 보내서 블록체인에 저장된 코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것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원장 기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거래 내용의 무결성이나 에스크로우 기능이나 위조 부인 방지나 다른 참여자를 확인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지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무결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을 사용해 보면 거래에 문제가 없도록 해줄게. 거래가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그 거래를 하겠니?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에 문제 없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 이외 나머지들 블록체인 연결된 나머지 노드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 있어서의 거래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보 저장, 즉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중앙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시스템적 리스크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안 침해 사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점차 많은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디지털 침해의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사건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를 시동을 켜고 운전하고 이렇게 가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고 자동차가 거의 그냥 컴퓨팅 디바이스처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스템의 디지털을 누군가가 데이터를 침해한다거나 하면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누군가의 안전성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저장하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 또는 시스템의 보안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단순하게 특정 산업 몇몇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앙 형태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앙 정보의 경우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우리가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공격을 해서 시스템을 다운시켜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잠시 멈추게 만들 수도 있는 이러한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금융 리스크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게 됐습니까? 시스템 리스크가 사회적 리스크로 얼마나 또 사회적 코스트, 사회적 비용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를 실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주목해야지 라고 시장의 니즈가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살피고 이해하고 또 계속 바라보아야 할까? 이야기로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블록체인의 활용에 있어서 개선과 고려사항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이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지만 시스템 전체에 갖고 있는 비용이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없다면 이 기술은 아마도 그냥 괜찮네 라고 그냥 주목받다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방식에 비해서 그죠? 계속 좋은 것이 아니라 느리고 비효율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퀘스천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그 노드들의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중앙 집중형 서비스에 비해서 느리고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사용자가 증가하고 참여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블록체인의 성능과 성과는 월등히 높아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블록체인이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한계성, 즉 기존에 갖고 있었던 중앙 집중형 서비스에 대비했을 때 갖고 있었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시점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서비스의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의 역할이 각광받기 시작할 때 그때 블록체인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관련된 개념 또 기능, 역할들을 공부하고 주목하고 계시다가 시장에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맨파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또 시장에서 계속해서 시행착오가 있긴 하겠지만 계속 시장에서 도입되고 또 활용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야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안 돼가 아니라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서 시장에서 또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아마 지켜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쟤네들은 왜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고 얘네들은 안 될 줄 알았는데 왜 됐지? 이런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관망하시면 재밌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결국 참여자, 즉 플레이어들이 수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용이나 수익이 존재하는 일에 내 노력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비용의 구조가 바뀌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점차 사용자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익명성이나 투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물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 등은 아직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무조건 블록체인은 익명성과 투명성이 보증되어 있대 이게 아니고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좀 더 개선할 포인트들이 생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비즈니스 모델, 기술적인 부분, 법적인 규제, 운영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LG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계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만 우리의 역할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을 서비스하고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하려고 한다면 저작권 등록에 있어서 등록이나 관리나 유통 측면에서 어떤 식의 것들이 필요하고 보완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끊임없이 법을 만들거나 시장을 주도해가는 누군가에게 요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 시장에 조금 더 성숙되어 있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이런 분야는 잘 모르겠어. 그냥 코드나 짜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일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그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에너지를 집중할수록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산 분배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유통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산 분배라고 하는 수익 배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플레이어들이 점차 시장에서 또는 이 참여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어떻게 더 잘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